요즘 광복절이라 하면 그저 공휴일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과거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로 지금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점점 그 희생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조금 씁쓸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속도 위반으로 한국에 시집온 체코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된 뒤로 8월 15일만 되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도 광복절엔 놀러가기 바쁜데 이 체코 여성은 왜 이렇게 오열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1997년 프라하의 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이자 늦둥이 막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저희 가족은 오랜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그날, 저의 할아버지는 군사 개입에 맞서 거리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집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의 모습은 늘 의문과 경애로 가득했습니다. 안나, 너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단다.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던 것 같아요. 10살 남짓한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된 아버지는 그날부터 웃음보다 책임감이 먼저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고모와 삼촌들로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형제자매의 기둥이 되어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가슴 뿌듯했어요. 그 엄격함조차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의 규칙은 엄격했어요. 식사 시간은 정확히 지켜졌고 학교 성적은 항상 최상이어야 했습니다. 9살 위의 언니는 그런 환경에서도 늘 빛나는 존재였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며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즉시 고개를 숙이는 완벽한 첫째 딸이었어요. 안나, 너도 언니처럼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가장 숨이 막혔던 말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방과 후에 놀고 싶었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침묵 속에서 그런 작은 자유조차 꿈꾸기 어려웠어요. 한 번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말썽 피우지 마라 는 한마디뿐이었어요. 언니도 아버지처럼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했고 제 작은 반항은 그저 말썽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5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에는 옷을 깁고 새벽에는 빵집을 청소하며 살아오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종종 제 방에 몰래 찾아와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어요. 안나, 이건 비밀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사렴. 그리고 항상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만든 세상이란다. 너는 꼭 누려야 해. 할머니의 이 말은 제게 숨 쉴 구멍이 되었어요. 종종 아버지의 눈을 피해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면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했던 자유인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성적 내기를 하며 90점 이상이면 주말 외출을 허락받는 작은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가 억압 속에서 찾은 작은 자유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동안 저는 이 성적표가 저희 탈출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안나, 너 오늘 몇 등 했니? 아버지의 이 질문은 항상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1등이 아니면 실망스러운 눈빛이 돌아왔고 그날은 식탁에서 침묵만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프라하 체코공과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제게 큰 의미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몰래 제 방에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떠나게 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할머니와 떨어진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떠나도 괜찮을까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안나, 주눅 들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해. 이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돈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절대 아끼지 말고 써라. 할머니와의 눈물의 포옹 후 저는 마침내 집을 떠났어요. 기숙사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프라하의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독이 되었습니다. 수업에 늦기 일쑤였고 과제는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성적은 바닥을 쳤고 처음으로 시험에서 F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저는 망가져가는 제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어요. 자유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학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 방에 시간표를 붙이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밀린 과제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만에 성적을 다시 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이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어 다시 학업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수업에서 국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날 교수님이 팀을 발표했을 때 제 이름 옆에 김석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는 정도만 알았어요. 팀 첫 미팅 날 그는 정확히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노트북을 꺼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의 첫인상은 진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그는 서툰 체코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석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의 노력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팀의 과제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석진은 첫날부터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각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배했어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이끄는 모습에서 저는 묘하게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달랐어요. 그는 의견을 존중했고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코딩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석진은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 한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체코에 오게 된 계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밤 과제를 마치고 캠퍼스를 걷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희는 근처 작은 카페로 뛰어들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웃고 있을 때 석진이 조심스럽게 제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날 밤 그는 저를 기숙사까지 바래다주며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프라하의 구석구석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석진은 프라하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저는 그의 눈을 통해 평소에 지나치던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어요. 특히 카를교에서 일몰을 바라보던 날 그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첫 키스를 했어요. 석진의 계획적인 성격은 우리의 관계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항상 데이트 코스를 미리 준비해왔고 종종 작은 선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험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녹차와 함께 손글씨로 쓴 응원 메시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석진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인내심은 제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안정감을 주었어요. 룸메이트들은 장난스럽게 안나, 너 완전히 빠졌구나 라고 놀렸지만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석진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던 무렵 우리는 이별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프라하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석진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안나,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와보지 않을래? 서울은 정말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야.
너는 분명 좋아할 거야. 그의 제안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경험이 기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와 더 멀어진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확신에 찬 미소를 보며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방학이 시작되고 석진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에게 이 계획을 알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야? 너무 멀고 위험해. 절대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얘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너 젊을 때 한국 자동차 공장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냐? 몰랐는데 아들이 뒤끝이 있구나.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언니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과거사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결국 할머니의 중재로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학기만 다녀오고 매주 전화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뻐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제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사실 너희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해외에 나가고 싶어 했단다. 하지만 그때는 철에 장막이 있어서. 내 아버지는 그걸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보길 원하셨을 거야.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자유로웠어요. 서울의 24시간 편의점, 안전한 대중교통, 그리고 활기찬 대학 캠퍼스 문화에 저는 금방 매료되었습니다. 석진의 가족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주말마다 저를 초대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체코에서의 엄격한 분위기와 달리 석진의 가정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어머니는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컴퓨터 공학 과목을 영어로 수강했어요. 석진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 서울의 명소를 함께 둘러보았어요. 특히 북촌한옥마을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던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졌어요.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차 적응이나 음식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석진은 걱정하며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쁨, 공포,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석진은 놀랐지만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해결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석진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석진의 부모님은 놀라움 후에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진의 아버지는 아들을 강하게 꾸짖은 후 책임을 져야 한다 며 결혼을 권유하셨어요. 이제 가장 큰 산이 남았습니다. 체코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석진의 부모님은 직접 체코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1월 초 서늘한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반겨주셨어요. 눈치 빠른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마침 방문 중이던 언니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안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니? 아버지의 질문에 제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석진과 눈을 마주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하려는 찰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혹시 애 가진 거 아니냐?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놀라 입을 막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야, 아들아. 너도 첫째는 속도 위반이었잖아. 내가 어떻게 모를 줄 알았니? 너희 결혼식이 4월이었는데 첫 애가 11월에 태어났으니. 순간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보,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 아빠도 속도 위반으로 낳은 거라면서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웃으셨어요. 그래, 피는 못 속이는구나. 다음 날 저녁, 석진의 부모님도 체코에 도착하셔서 정중하게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구했습니다. 두 집안이 처음 만난 자리는 어색했지만 석진 아버지의 유머와 할머니의 활발한 대화로 분위기가 금방 풀렸어요. 특히 할머니는 석진 어머니와 금세 친해져서 서로의 손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결혼식은 할머니의 건강을 고려해 체코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의 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석진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주었어요. 그날 저는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석진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갔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위해 특별히 방을 준비해 주셨고 석진의 어머니는 임신 중인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사랑의 언어는 통했어요. 특히 임신 중 한국의 태교와 관리법 그리고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시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났어요. 작은 눈과 오뚝한 코를 가진 소피아는 석진을 쏙 빼닮았습니다. 출산 후 석진의 어머니는 한 달간 산후조리를 도와주셨고 한국의 미역국을 매일 끓여주셨어요. 석진은 학업을 마무리하느라 바빴지만 매일 밤 퇴근 후 아기를 안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석진은 졸업 후 중견기업 IT 부서에 취업했어요. 저는 육아에 전념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가끔은 체코가 그립기도 했지만 화상통화로 할머니와 부모님께 소피아의 성장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화면 속 소피아를 보며 늘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반년이 지났고 저는 시어머니 덕에 완전히 회복한 몸으로 육아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8월의 어느 날 집안에서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일인데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석진도 출근도 하지 않고 늦잠을 잤습니다. 육아의 회복에 정신없던 저는 한국의 공휴일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수육을 하시는 시어머니와 오늘은 가볍게 가족끼리 반주라도 하자고 하시는 시아버지에게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이 광복절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저는 궁금증이 생겨 식탁에 앉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의 아버지, 즉 석진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독립군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연락책으로 활동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서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갔던 제 할아버지, 그리고 그 뒤 홀로 5남매를 키워낸 할머니의 고단했던 삶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역사의 아픔이 대양을 건너 닮아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소주 몇 잔을 마시고 나니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체코의 할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야기, 젊은 나이에 홀로 남은 할머니가 정부의 감시와 차별 속에서도 5아이를 키워낸 고된 세월, 그리고 그 시간이 제 아버지를 얼마나 단단하고 엄격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평생 밤에는 옷을 깁고 새벽에는 빵집 청소를 하셨어요. 지금도 손가락 몇 개를 잘 펴지도 못하시는데 그래도 항상 저보곤 세상을 다 누리고 다니라고만 웃으셨어요. 말을 이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저는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저를 진정시켰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석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이후 광복절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단순한 한국의 공휴일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희생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어요. 소피아가 첫 돌을 맞은 후 석진의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온라인으로 체코 대학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소피아를 봐주시는 몇 시간 동안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꾸준히 배워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석진 부모님과의 대화도 더 깊어졌고 시장에서 혼자 장을 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체코에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걷기가 힘들어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의사는 고관절 문제라고 했지만 할머니의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이 쉽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석진과 시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이가 어리고 석진의 일도 바빠서 당장 체코에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제안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올 수는 없을까?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떨까? 시아버지도 동의하셨고 석진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지만 할머니의 나이와 긴 비행 시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체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할머니는 그런 먼 곳까지 가서 패 끼치기 싫다며 거절하셨어요. 아버지도 할머니의 건강 상태로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했어요. 소피아를 안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과 할머니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등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하루는 제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우리랑 같이 가서 할머니 보고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모셔오자. 이 제안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석진의 일과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언니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아버지랑 함께 도울 방법을 찾고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 시댁을 만났으니 우리도 뭔가 해야지. 아버지의 이 말은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삶의 선택을 인정하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시부모님도 석진은 일 때문에 못 가더라도 저와 소피아의 체코 방문을 서둘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소피아 그리고 저는 체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동안 시어머니는 소피아를 번갈아 안아주셨고 시아버지는 체코어 몇 마디를 열심히 외우셨어요. 프라하 공항에 도착하자 언니와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를 보자마자 표정이 풀어지며 조심스레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언니는 유창한 영어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며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넸어요. 차로 1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네의 동양인 방문객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집 안에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소피아와 시부모님을 보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직 정정하시네요. 시어머니의 서툰 체코어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했지만 사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저희가 온다고 했더니 집안은 마치 축제 준비를 한 것처럼 많은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체코 전통 음식을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꺼내오셨어요. 통역하느라 바쁘고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너무 가슴 따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잠깐이라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관절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학이 있어요. 석진이 이모가 유명한 한의사인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통역하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할머니 무릎에 올라가 사랑스럽게 볼을 비비며 웃는 모습을 보시더니 할머니의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설득해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셨습니다. 기내식을 드시며 이렇게 공짜로 다른 나라 음식도 맛보고 라며 웃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석진과 시부모님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석진이 준비해온 휠체어에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를 위해 시부모님 댁에 1층 손님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체코 국기 색상의 이불과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작은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정성에 감동하셨고 저는 다시 한번 시부모님의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석진의 이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뜸 그리고 한약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치료법에 할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통증이 줄어들고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안나, 이게 마법인가? 아님 미래의 의학인가? 할머니의 이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호전되자 시아버지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그리고 인사동 등 서울의 명소를 할머니와 함께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특히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체코해 아버지에게 보내며 자랑하셨어요. 주말에는 석진의 가족들이 모여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부드러운 음식들을 정성껏 만드셨어요. 할머니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감탄하시며 특히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사람도 여행을 꿈꿨는데. 할머니의 이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주를 따라 할머니께 건네드렸어요.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죽은 남편과 손주 덕에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와보네. 인생은 참 알 수 없구나.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프라하의 봄 당시의 생생한 기억들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안나, 내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구나. 내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한국에서의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놀랍게 호전되어 이제는 짧은 산책도 가능해지셨어요. 시부모님과 할머니 사이의 정도 깊어져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할머니는 소피아를 함께 돌보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할머니의 귀국날 공항에서 할머니는 시부모님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통 매듭과 함께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배려로 다시 체코에 잠시 다녀올 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안나, 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볼 줄 누가 알았겠니? 인생은 참 신기한 거야. 그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이 드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번 여행이 할머니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체코로 돌아온 뒤 할머니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집거실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새롭게 놓였고 할머니의 침대 옆에는 시어머니가 선물한 전통 매듭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도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덕분인지 할머니의 건강은 한동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매일 화상통화로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광복절이 돌아오기 한 달 전 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고령으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라고 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체코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석진은 일 때문에 함께 가기 어려웠지만 시어머니가 기꺼이 소피아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체코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생각보다 평온해 보이셨어요. 저를 보자 밝게 웃으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병실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여전히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때로는 프라하의 봄 당시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한국에서의 경험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참 신기했어. 모든 게 빠르고 편리했지. 그리고 사람들이 정이 많았어. 할머니는 특히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눈빛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치료법이 신기했다고, 침을 맞을 때 처음엔 무서웠지만 곧 편안함을 느꼈다고 회상하셨어요. 7월의 마지막 주,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씀도 줄어들고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국에서의 일상, 소피아의 성장 그리고 석진과의 생활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소피아와 시어머니가 보낸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8월 10일 아침, 할머니는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깨어나셨어요. 병실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셨고, 프라하의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까이 오라 손짓하셨어요. 안나,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할아버지 보면 자식들 잘 키웠다고 해주겠지.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울지 마라. 내 인생은 참 행복했단다. 아들, 딸과 손주들이 웃는 세상에 살았으니 여한이 없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행복한 모습을 봤으니 난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내 할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광복절이 오기 바로 전에 할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은 할머니의 바람대로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석진은 급히 한국에서 날아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시부모님은 소피아를 돌봐야 해서 오지 못했지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내고 난 뒤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새롭게 자리 잡은 한국에서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언니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안나, 사실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너희가 한국에 갔을 때 석진이가 그의 친구를 소개해줬잖아.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교류가 이제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석진의 친구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종종 프라하를 방문한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도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제 노처녀 딱지 떼겠구나라고 하셨어. 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가 이루어진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말했어요. 사실 너 때문에 많이 배웠어.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다음 날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평소 거의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은 아버지의 성역 같은 공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내 할아버지는 사실 엔지니어였단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셨지.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모든 개인적인 소망을 접고 가족을 책임지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엄격하고 경직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나, 너와 한국 가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단다. 내가 석진을 만나고 소피아를 낳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내 할아버지가 원했던 자유였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던 아버지가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많은 것을 얻었구나. 이제 나도 조금 변할 때가 되었어. 체코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란히 누워 계셨어요. 저는 무덤 앞에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와 체코 국기를 나란히 꽂았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어쩐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석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딸과 손주들이 웃는 세상에 살았으니 여한이 없다.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소피아를 안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피아는 그 사이 더 자란 모습이었어요. 가볍게 뛰어다니며 저를 반기는 딸을 보니 할머니의 생애가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집으로 돌아와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어요. 석진은 아버지의 한국 방문을 위해 휴가 계획을 세웠고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연애 소식은 가끔 들려오는 작은 기쁨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나 8월 15일 광복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특별히 저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식탁에는 체코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놓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할머니를 기억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를 재우고 난 뒤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어요. 프라하와 서울, 이 두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지금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어준 세상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소피아에게도 그 가치를 물려주겠습니다.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담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미소를 본 것 같았어요. 이제 할머니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꿈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의 자유가, 아니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가족들 덕분인 걸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광복도 수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희생이 있다는 걸 모두가 이날만큼은 기억하시고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외칠 거예요. 대한 독립 만세.